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할까요? 미인들이 많이 오셨네요. 아까 우리 오전에 이미 제가 네, 저는 이제 영양판정 영양교육을 12주 동안 강의할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오전에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을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자, 근데 오후 강의는 이제 12주 동안 영양판정과 영양교육 과목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양교육이라는 과목이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이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실제로 내용도 많고 기출문제도 그만큼 사실은 그동안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 중요해요. 그래서 영양판정을 일단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5주, 근데 사실 5주에는 다 안 끝나더라고요. 5주 하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더 강의를 해서 가능하면 6주 안에 이제 영양판정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양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생애주기 영양학도 10주 안에 끝내고 나머지 한 2주 정도는 영양교육으로 네, 그렇게 강의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양판정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영양판정은 5주에서 6주 정도 네, 강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영양판정 차례를 한번 보실까요? 네, 차례를 보시면 역시 이제 1장에서 8장까지로 되어 있고요. 네, 요게 우리가 한 6주, 길면 6주 정도 해서 예, 강의를 끝내게 되는데 사실은 영양판정은 우리가 식사요법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는 생애주기 영양학 문제나 고급 영양학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요. 그 문제 자체에서 물론 판정을 물어보는 부분도 있어요. 뭐 어떤 최근에 보면은 어떤 뭐 식에 관련된 그 식 안에 들어갈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는 이제 판정 자체만으로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식사요법과 관련해서 요러요러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람한테 해당되는 식사요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나올 수 있는 영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크게는 영양 판정은 사실은 크게 4개인데 우리가 식사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신체 계측을 하거나 생학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임상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4가지를 어떻게 하는 거며 정확한 방법과 그거를 나온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영양 상태가 어떻다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그 2가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말씀 100번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5페이지 보시면 말 그대로 영양 판정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영양 판정이 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얘기가 이제 1페이지 있어요. 영양 판정은 이거 물어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뭐예요? 영양 상태 평가하는 게 영양 판정이죠. 그래서 네. 문장으로 정리된 거를 보면 이거 굳이 외우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나 영양 관련 지표 측정을 통한 개인 또는 집단의 영양 상태 평가하는 걸 얘기해요. 영양 상태 평가하는 걸 말합니다. 또는 요거를 조금 이제 다른 말로 영양 상태 손상 여부나 손상 정도 및 특징을 식사 섭취량, 생학 검사, 신체 계측치 및 임상 조사를 통해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과정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거나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걸 우리가 영양 판정이라 하죠. 자, 2번째 왜 하느냐? 목적. 크게는 영양 상태를 알아보는 거는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상태 판정을 했는데 뭐가 지금 부족하거나 그렇다. 그럼 그걸 보충을 해갖고 건강을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은 건강 증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 큰 틀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영양 판정을 하는 구체적인 조금 세부적인 목표를 보자면 일단 지금 상태를 파악을 해서 문제가 뭔지 알아내고 만약에 어떤 위험에 처한 대상이 있다면 좀 구분도 해내고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3번째는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부족하다라고 해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썼어요. 그게 이제 중재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을 썼어요.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이 사람이 그 전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는지 좋아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우리가 영양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영양 판정이라는 거고요. 큰 틀로 보면 건강 증진을 위한 거가 되겠죠. 자, 라번이 빠졌네요. 목표의 4번째 보시면 요 지금 영양 서비스나 건강관리 체계 효율성을 증대시켜,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을 썼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 사람한테 뭐 어떤 영양 서비스를 주고 뭐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뭐가 필요한 사람들을 일단 가려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딱 주는 게 효율적이죠. 비용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좀 가려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딱 주기 위해서 정확한 영양 상태 평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영양 판정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큰 틀로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다. 이것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요.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활용은 아까 다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한 틀 안에 들어있긴 한데요. 영양평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 영양조사 같은 거를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대부분 많은 수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건강이나 영양 정책을 세울 때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이 판정을 하면 국민 영양 상태를 파악하고 영양 정책이나 또는 영양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보건소나 학교, 산업체, 요런 이제 지역 사회에서 영양 사업을 또는 영양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이때도 아무한테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이다 그러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데려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나이 기준이 있고 영유아라든지 임신부라든지 또는 어떤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또는 영양이 필요한 고위험, 영양 불량의 위험인 사람들한테 맞는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고위험인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영양 판정을 보통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영양 서비스나 이런 사업 수행할 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도 씁니다. 자, 그래서 그 영양 문제 파악이나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알아보는 게 전부 다 영양 상태 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활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실은 입원 환자라고만 했지만 꼭 입원 환자 아니더라도요. 그냥 일반적인 영양 문제를 갖고 있는 개인도 마찬가지. 또는 환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알려면 일단 그 사람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영양 판정을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보통 식사 지침 제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식생활 지침이라는 거를 이제 생애주기별로 제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양조사를 통해서 그 생애마다 어떤 특징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발생을 좀 줄인다든지 또는 그 문제를 예방하기에 적절한 내용들을 다 조사를 해서 사실은 거기에 맞는 내용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도 우리나라 지금 그 나이 때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침 같은 거 만들 때도요.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럴 때도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요.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자, 이번에 분류는 요 2번과 분류하고요. 3번의 영양 판정의 체계는요. 좀 외우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일단 영양 분량의 분류부터 보죠. 좀 빠른가요? 안 빨라요? 네. 제가 좀 빨리 하면은
네, 간혹 가다가 네, 이 식사 이후에 너무 말을 빨리 하면 네, 미처 뭘 따라가지 못하는 동시에 무슨 어떤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게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빠르지만 머릿속에서 서서히 느려지면서 네, 딴 나라로 가 있는 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빠르면 이게 날아가면서 어느 순간 조금 멀어지는 내 세계에서. 네. 자, 분류는요, 크게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분류가 여러 종류의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분류하고 어떤 사람은 요 기준에 따라 이렇게도 분류하고 하는 게 보통 지금 교재에는 3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분류는 일단 공급과 생리적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했어요. 뭐에 따라서? 공급 정도나 생리적인 원인에 따라 어떻게? 1차, 2차 이렇게 분류했어요. 네. 영양의 공급이나 몸에서의 생리적 이용에 따라 1차, 2차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1차는 무슨 의미냐? 1차적 영양 불량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말이 공급 부적절이거든요. 일단 공급 부적절에다 밑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1차적 불량은요. 뭔가 들어오는 데서 부적절한 거예요. 공급에서. 물론 양적으로 부적절할 수도 있고 질적으로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양적, 질적으로. 그렇지만 어쨌거나 뭔가 들어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 들어오는 거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게 1차적 영양 불량. 자, 2차적이라는 거는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들어온 것이 몸에서 이용이 될 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병이 있어서 몸에서 뭐 대사가 잘 안 되든지 해서 어쨌거나 질병이나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몸 안에서 이용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영양 불량을 2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차는 일단 먹는 게, 예를 들어 굶었어. 공급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들어오는 섭취에 문제가 있으면 1차. 이 섭취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와서 이용이 되는 게 몸 안에서 뭐가 안 돼서 생기는 불량이면 2차. 이렇게 1차, 2차는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2차 영양 불량이 될 때 질병, 물론 이제 유전병을 포함한 모든 질병일 때도 2차 영양 불량이 발생할 수 있죠. 보통 왜 아프면 뭐 이렇게 배설이 과다하든지 뭐 계속 지속적으로 뭐 구토설사가 일어나는 질병들도 있고요. 또는 대사가 잘 안 된다든지 반대로 너무 대사가 항진된다든지 과다하다든지 또는 이제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아프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양 불량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임신도 뭐 병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몸에서. 그래서 식욕이 떨어진다라든지 이제 임신 초기에 주로 예, 초반에 그렇죠? 예, 나중으로 갈수록 이제 증가되지만 어쨌거나 임신으로 인한 식욕 저하라든지 또는 아까도 우리 생애주기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뭔가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가 과다해지는 것도 과다한데 많이 필요한데 그만큼 못 먹으면 영양 상태가 불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가 과다해지는 이런 임신기 같은 경우도 2차 영양 불량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수유 때도 사실은 임신과 마찬가지로 요구량이 많아집니다. 모유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요구량은 증가되는데 그만큼 못 먹어지면 영양적으로 불량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유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손상, 장기 자체 손상이나 뭐 대사도 대부분은 영양소 대사를 얘네들이 방해하는 쪽으로 주로 영향을 줘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흡수되는 소화관 같은 거를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예,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흡연으로 인한 그런 물질들이요. 소화관 자체도 사실은 손상을 좀 시키기도 하고요. 여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흡연이나 알코올, 음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영양소의 흡수나 대사를 좀 방해하기도 합니다. 자, 약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영양소 흡수를 좀 안 되는 쪽으로 작용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몸에서 이용이 잘 안 돼서 불량이 되는 걸 2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1차, 2차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누는 기준은 영양의 공급 정도나 기간이에요, 기간. 아까는 기간 얘기는 없었어요. 공급과 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이렇게 네 가지로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2번에 있는 젤리프의 분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 분량 분류하면요, 요 2번에 나오는 젤리프의 분류를 많이 써요. 근데 이 사람은요, 공급 정도와 더불어 기간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1번에 나오는 영양 부족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영양 부족. 왜냐하면 그 밑에 결핍, 이런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는데 다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단어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일단 영양 부족이라는 거는 뭐냐? 기간, 장기간. 그죠? 여러 영양소. 그래서 장기간 여러 영양소의 섭취 부족 또는, 여기 또는은 없지만, 또는 장기간 여러 영양소가 체내 이용이 잘 안 돼서 발생하는 영양 불량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영양 부족. 근데 기간 보세요. 장기. 그리고 영양소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 영양소예요. 예. 이게 부족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양 과잉은 장기간 영양소의 과잉 섭취로 나타나는 영양 불량을 과잉, 영양, 제가 똑같은 말은 그냥 가끔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재에 나온 그 단어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영양 과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핍증은요. 아까 부족하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결핍증은 어떤 한 특정 영양소, 아까 여러 영양소라 했잖아요. 얘는 어느 한 특정 영양소의 섭취 부족 또는 체내 이용률 감소로 발생하는 영양 불량은 뭐라고 해요? 결핍증이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냐, 부족한 게 여러 개냐, 한 특정이냐에 따라 부족, 결핍 이렇게 말이 달라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영양 불균형이라는 말을 어떨 때 쓰느냐? 두 가지 이상 영양소의 체내 필요량과 섭취량이 질적 또는 양적인 면에서 필요량과 비교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영양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량은 이만큼인데 그만큼 섭취를 못하는 거죠. 네, 필요량과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를 젤리프라는 사람이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불량을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핍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때고요. 장기간 여러 영양소가 다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영양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원인에 따라서 분류해볼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영양 불량의 발생 원인별로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요거를 이제 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원인에 따라 분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쉴스의 분류라고 하기도 해요. 예, 이렇게 원인에 따른 분류를 할 때는. 자, 원인은 말 그대로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그냥 구분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게 흡수 불량 때문에 생기는 불량이냐, 흡수 불량 조건에 의한 영양 불량. 두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식욕 부진이 원인인 영양 불량.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원인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영양 불량을. 세 번째는 대사가 너무 많아져서 항진으로 인한 영양 불량이냐. 자, 네 번째는 어떤 특정 대사 기능이 잘 안 돼서 기능 장애로 인한 불량이냐, 또는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장기 손상으로 인한 거냐, 아니면 뭐 약물이나 어떤 그 치료받기 위한 처치 때문에 생기는 불량이냐, 영양 불량이겠죠. 그래서 그냥 원인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쉴스라는 사람은 원인에 따라 이렇게 6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차, 2차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쉴스는 4가지 기간과 어떤 영양소의 섭취 정도를 갖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원인으로 그냥 나누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는 딱 하나는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분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놨고요. 그 중에 2번이 가장 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1차, 2차도 많이 쓰긴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정의 체계. 요것도요, 지금 4개가 나와 있는데, 일단 밑줄부터 칠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영양조사에다 밑줄 하시고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영양감시에다가 밑줄 하시고요. 자, 3번에 나와 있는 영양모니터링. 마지막 4번 영양스크리닝. 얘는 영양선별 또는 영양검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 밑줄을 치시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요거 무엇이냐 그러면 요 제목을 빈칸에 쓰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단어를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뭔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영양조사.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영양 판정하기 위해서 영양조사 나간다. 그럼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영양조사. 그런데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우리가 그냥 조사해. 그러면 영양조사한다. 그럼 이제 흔하게 요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흔하고 그리고 간단해요. 얘가.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이 씁니다. 자, 영양조사 서베이는요. 서베이라고 하죠. 이제 영양조사. 요거는 어떤 지역에 그 지역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조사 앞에 무슨 말이 있느냐? 횡단적이라는 특징이 표현되어 있어요. 횡단적. 그러면 횡단과 우리가 뭔가 반대적인 느낌이 있는 게 뭐예요? 종단적이죠. 그러면 종단적 특징을 갖고 있는 조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2번, 3번이에요. 2번의 영양 감시와 3번의 영양 모니터링은 특징이 종단적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쉽게 얘기해서 횡단적이라는 거는 그냥 그때 나가서 그때 한 번 조사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단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그 한 번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몇 번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냥 한 번 나가서 그 지역에 가갖고 조사 한 번 하고 끝 하는 거는 횡단적이고요. 종단적은 오늘 나갔지만 내년에 또 그 2년 후에 또 3년 후에 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시간의 흐르는 상태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양조사는 지역사회 영양 상태를 횡단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으로 라고 했으니까 그냥 한 번 나가서 조사하면 대부분 끝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주로 이 영양조사 서베이를 해서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면요. 만성적 영양불량 상태 집단 파악. 내가 어느 지역에 나가서 그 지역 사람들의 영양 상태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지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한 30%가 지금 어떤 뭐 빈혈 문제가 있네. 라는 거를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영양 상태에 안 좋은 어떤 불량의 어떤 증상이 나타난 걸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보통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조사했더니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만성적 영양 상태, 불량인 상태 집단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런 조사를 통하면. 그러면 조사를 해서 빈혈이네? 그러면 어때요? 그 지역에서는 이제 어떤 영양 사업을 해야 돼요? 빈혈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겠죠. 뭐 철분 급원식품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아예 뭐 철분 영양제를 공급한다든지 등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개선을 위한 어떤 방법을 수립하는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쓰는 간단한 방법이 바로 서베이예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특징을 횡단적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다든지 그러면 그 문제가 발견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방향을 결정한다라든지 할 때 이 서베이를 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영양 감시와 모니터링은요. 사실은 뭐 종단적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쭉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미가 보세요. 둘 다 종단적이긴 한데 감시는 조금 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미 어떤 문제가 있는 지금 어떤 영양 문제가 있어요. 그 집단에 중재 활동을 했어요. 즉 그 문제 개선을 위한 어떤 방법들을 썼어요. 여러 가지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좋아졌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지를 지켜보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를 이제 문장으로 정리된 걸 한번 읽어보면 특정 인구 집단의 영양 상태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모니터, 점검한다는 거잖아요. 점검, 모니터에서 영양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중재 활동을 통해서 그 문제가 개선됐는데 이거를 앞으로 쭉 계속 지켜보겠다 이거죠. 이 문제가 다시 또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내가 앞으로 계속 보겠어. 이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감시라는 조금 뭐라고 그러죠? 약간 느낌상 조금 뭔가 이렇게 지켜보겠어. 막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어떤 영양 문제를 중재를 한 이후에 지켜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지역에 가서 영양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또 나가서 하고 그냥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모니터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구 집단의 영양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모니터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종단적이긴 하나 두 개가 하나는 야 내가 지금 니네 이제 잘 해놨는데 개선 사업 해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 계속 지켜볼 거야 라는 감시의 의미가 있는 게 있고 그게 아니라 이 지역에 꾸준히 내가 정기적으로 가서 이 지역을 계속 영양 조사를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모니터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스크리닝 또는 선별 또는 검색은 한마디로 가려낸다는 거잖아요. 선별은 여러 사람 중에 몇 사람을 가려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양 문제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조금 미리 내가 좀 이렇게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게 스크리닝, 검색, 선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영양 스크리닝이나 영양 선별이나 영양 검색은 같은 의미예요. 네. 자, 이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영양 중재 조치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별하는 스크리닝은요, 막 복잡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간단한 몇 개의 질문을 통해서, 그냥 아주 쉽고 간단한 몇 개 정도의 질문 정도를 통해서 요거를 한번 이 사람 중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 조금 영양 불량의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은 사람을 한번 이렇게 슬쩍 추려내는 정도이지 정확하게 영양 문제가 뭐고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개 물어봐서 이 사람은 조금 더 자세히 검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좀 이렇게 미리 추려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스크리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절차가 어렵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몇 개 정도의 질문지 정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불량의 위험, 영양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 추려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해서 실제 그 사람 중에 뭔가 영양 문제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중재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사실은 훨씬 효율적이에요. 오는 사람을 다 영양 평가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방법도 있고 간단한 방법도 있는데 모든 사람을 복잡한 방법을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몇 개 정도의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은 조금 위험하다. 조금 검사를 좀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를 추려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비용이나 여러 가지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성 있는 사람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물어봐서 이렇게 추려내는 그런 과정을 스크리닝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노인에게 하는 질문지가 있어요. 노인들한테 몇 개 항목 정도를 물어봐서 요 중에서 이 노인은 조금 더 위험하다 라고 이렇게 추려내는 대표적인 질문지의 이름이 이제 디터민 검사지가 있고요. 뭐 성인이나 이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뭐 MUST 검사라든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PAH 검사 같은 이거 다 검사지 질문지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노인 대상으로 하는 그 검사 질문지는요, 실제 기출이 되었었던 부분이니까 내용도 한번 보실게요.
25페이지 볼까요? 네, 우리 교재에 25페이지에 이 검사지의 질문 항목이 나와 있어요. 막 복잡하게 막 피 뽑고 뭐 이런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는 정도로 위험성 있는 사람을 추려내는 거예요. 25페이지 다 보셨죠? 예, 제가 아까 determine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질문 항목에 영어로 된 앞자를 따서 D, E, T, E, R, M, I, N, E 지금 여기 질문 항목에 왼편에 질문 항목의 내용을 영어로 지금 뭐 질병이다 그럼 disease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 영어의 앞에 자만 네, 따서 예, determine 뭐 검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요 노인의 그냥 간략한 영양불량 위험을 가려낼 수 있는 항목은 뭐가 있는지 같이 볼게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항목을 보면 이 대상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거야. 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요 질문지의 내용을 보고 요게 대상이 누구겠느냐. 모니터링이긴 한데 선별 검사지이긴 한데 대상이 누구겠느냐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요 질문, 이 워낙 이제 디터민 이거는 유명하니까 요 중에 한 칸을 비워놓고 노인에게 선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질문 항목인데 요 빈칸에 들어갔으면 좋은 내용이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요 중에 하나 비어 있는 거를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폈으니까 한번 볼게요. 25페이지에 디지즈에서 질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질병이나 신체장애로 음식의 양 종류를 제한한다. 그렇다. 그럼 2점이 되는 거예요. 점수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항목은 지금 뭔가 이렇게 섭취같이 안 좋은 식생활을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건데요. 하루 2끼 이하 먹는다. 또는 뭐 채소, 과일, 유제품을 거의 안 먹는다. 또는 뭐 매일 3회 이상 이런 술 종류를 먹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그렇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T는 사실은 치아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치아. 노인분들은 이제 치아가 안 좋으면 영양상태 불량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아 구강 문제 때문에 불편하다. 그렇다. 그러면 역시 요것도 2점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T 다음에 나오는 E는 사실은 경제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살 돈이 좀 부족하다. 또 노인에게 이 선별검사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요. 자, R은 이제 이게 사회적인 관계가 이제 많이 줄어들잖아요. 직장도 뭐 이제 퇴직하시고 또는 이제 가족도 뭐 가족이 다 같이 막 자녀랑 같이 안 살고 뭐 이렇게 좀 사회관계가 좀 단절되는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사실 영양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게 혼자 식사한다. 그럼 뭐 그렇다 그러면 1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 같은 경우는 약 처방. 이 3가지 이상이다.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체중 감소. 사실은 체중 감소가 내가 너무 비만하기 때문에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조금 먹는 거 조금 줄여서 한 의도적인 체중 감소가 아니에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영양 위험이나 어떤 질병의 위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요런 지금 상황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간 4.5kg 이상 체중이 늘거나 줄었다. 이건 내가 의도해서 일부러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요런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N이 이제 뭔가 도움이 필요한지 식사하거나 뭐 준비하는데 나 혼자 하긴 좀 어렵다.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항목.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E는 이제 연령이 몇 세 이상인지 이걸 물어보는데 지금 이 항목에 있어서 보통 6점 이상 뭐 심한 영양적 위험 상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항목은 사실은 왜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 읽어드렸냐면 노인기에 있어서 영양 위험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인자들이 다 이것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 검사지에 나오는 질문 항목 정도는 좀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너무 이제 설명이 어쩐지 조금 선생님들께서 뭔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피곤하시죠? 네,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아까 쉬는 시간에 굉장히 활발하셨는데 그분들 어디 가셨어요? 네, 그 활발하시던 분들 어디 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하는데 요 밑에 보니까 영양 중재활동 땡땡하고 이제 제가 뜻을 한번 써놨네요. 위에서 자꾸 중재활동 이제 문장에서 언급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실까봐 한마디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영양 검색 결과로 선별된 중재 대상에게 영양 치료를 함으로써 영양 상태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중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4가지의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자, 일단은 횡단적이다. 그럼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쵸. 서베이, 조사. 자, 그리고 종단적인데 어떤 개선이 끝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이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를 좀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면 영양 감시.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지역에 내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나가서 하는 거다 하면 모니터링. 네. 그리고 이제 가벼운 몇 가지 질문 정도를 통해서 조금 위험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좀 가려내려고 한다. 그럼 뭐예요? 이게 스크리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용어를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영양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경우는 제일 먼저 나가서 그 지역 대상자를 다 조사하면 사실 아까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좋은 거는 이 선별 작업을 먼저 하고 그냥 별로 크게 복잡하거나 돈 들지도 않으니까 일단 좀 스크리닝을 통해서 조금 위험성 있을 만한 사람을 조금 추려내고요. 그 다음에 서베이를 하시면 사실은 여러 가지 비용적이나 이런 면에서 좀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는 요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조사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사람을 다 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갖고 아까 이 횡단 조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 쓰는 거죠. 중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중재가 끝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그걸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예, 이런 식으로 순서로 진행되는 게 영양사업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뭐 굳이 보자면, 네.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런 특성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째로 넘어갈게요. 4번째는 영양조사인데요. 1번에 보니까 실제 조사를 할 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뭐의 순서하고 정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거는 기억을 순서대로 하셔야 되고요. 요거 외우신 다음에 요 중간에 한 몇 개를 이렇게 네모 빈칸 해갖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갈 건가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순서대로 볼게요. 자, 영양조사의 실행 순서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계획이죠, 계획. 자, 2번째는 자, 대상을 정하는 거, 선정. 자, 3번째는 내용을 결정하는 거. 자, 4번째는 자, 방법의 확립까지 다 했으면 조사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예비조사, 그리고 나서 조사 실시.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료가. 그러면 자료 정리와 분석, 그쵸, 결과 분석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계획 뭐 이렇게 정하고, 그죠?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빈칸으로 떡 나오면 그게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정리된 것들은 반드시 중간에 빈칸을 한번 뻥뻥 뚫어 놓고 내가 요거를 잘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 순서는 실제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요 순서대로 실제 어떻게 하는지를 볼 거예요. 다음 장에서. 근데 그거를 보기 전에 그냥 몇 가지 보통 우리가 이런 영양조사에서 흔히 쓰는 용어의 뜻을 한번 그냥 살짝 보고 가려고 해요. 예, 우리가 보통 이런 조사에서 쓰는 어떤 용어들을 뭐 이것도 달달달달 외우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 용어는 요런 의미입니다를 조금 알고
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이번에 고려사항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 여기서는 뭐 고려사항은 사실 뒷부분에서 조금 더 판정 방법 선택시 고려사항 할 때 조금 자세히 거기서 고려사항은 정리할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용어 정도만 보려고 해요. 뭐 타당도가 뭔지, 뭐 예민도가 뭔지, 이런 의미를 좀 보고 지나갈게요. 자, 동그라미 4번부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타당도. 이 방법은 타당성이 높아. 낮아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타당성 또는 타당도는 뭐를 정확하게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 내가 지금 하려는 요 판정 방법이 있어요. 영양 판정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식사조사도 있고 뭐 신체 계측도 있고 등등. 근데 나는 지금 요거를 하려고 그래. 요 방법을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그 판정 방법이 얼마나 영양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타당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당성이 높은 방법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알고자 하는 거를 이 방법을 통하면 정확하게 평가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자, 뭐를 볼까요? 자, 식사조사. 이것도 실제 사실 나왔던 부분인데 식사조사를 할 때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평소에 먹는 영양소의 섭취량이 양적으로 적절한지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보통 섭취 기준이 이만큼인데 700 정도 칼슘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거보다 적게 먹는지 많이 먹는지 이런 섭취량의 적절성을 내가 평가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식사조사 방법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물론 이제 아직은 안 배우셨지만 24시간 회상법이나 식사기록법 같은 경우는 양적인 섭취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이라는 방법은 양적인 적절성은 정확하게 알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식사의 양상이나 아니면 어떤 기호 정도는 내가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양적인 적절성은 알긴 어려워요.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양평가야.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 타당도가 높은 방법은 24시간이나 또는 식사기록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타당도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민도라는 거는 5번에 보시면 요거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조금 변화가 있거나 변화된 지 얼마 안 되는 초기의 문제다. 그랬을 때 요거를 내가 그 변화를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지 안 한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생화학조사는요. 피검사하고 뭐 소변검사하는 거 있죠. 그거는 조금의 반응, 어제 아침에 뭐 먹은 정도에 따라서 오늘 결과가 막 달라져요. 굉장히 예민하게 검사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신체 계측, 키 재고 이런 것들은 어제 뭐 먹었다고 해서 키가 어떻게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민도가 떨어지는 게 바로 신체 계측. 예민도가 높은 거는 생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도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성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게 어떤 영양소의 문제야 라고 어떤 하나의 영양소를 딱 집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혈청에 있는 어떤 영양소의 그 양을 재는 생화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영양소의 문제다. 혈중에 그게 수치가 낮으니까 그 영양소의 섭취가 불량한 거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임상조사, 즉 얼굴에 뭐가 나타나는 외에 우리 보통 나타나는 뭐 구각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봐서는 그거 구각염이니까 정확하게 뭐 B2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구각염은 그 B2 아니더라도 니아신도 문제가 있고 B6도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요 증상이 정확하게 요거 하나의 문제야 라고 어떤 특정 영양소의 특이적인 증상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그것인지 아닌지가 이제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말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인 거죠. 자, 재현성은 뭐 신뢰도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그 방법을 썼어요. 그럼 결과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어제 그 조사 방법을 썼을 때 결과랑 오늘 그 조사 방법을 썼을 때 결과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방법이 신뢰성을 우리가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재현성이 있어야만 똑같이 나와야 그 방법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제는 쟀더니 이렇게 나오고 오늘은 똑같은 시료를 갖고 똑같이 쟀는데 이렇게 나오고 하면 사실은 그 결과를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재현성 또는 신뢰도라고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복할 때 얼마나 똑같은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확도는 측정값이 얼마나 참값에 가까운가. 쉽게 얘기해서 체중계 올라가서 딱 체중을 쟀어요. 그런데 뭐 요즘은 워낙 디지털이니까 잘못될 염려가 별로 없지만 크게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이제 저울이다. 바늘로 나타내는 저울이야. 근데 쟀더니 와 기분 너무 좋아. 어제보다 5kg가 빠졌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래서 막 신났어. 근데 그게 측정값이에요. 그 5kg 적게 나온 게 5kg 적게 나서 얼마나 할까요? 45kg? 45kg 기분 좋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내 몸무게인가? 참값인가? 근데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0.2. 얘가 바늘이 0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로 가 있어. 이렇게 뒤로. 그러면 이게 측정값이 참값이 아닌 거죠. 네, 이런 어떤 그 도구, 기구의 오류라든지 뭐 고장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실은 정확도가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정확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면 측정 오차라는 이제 용어도 있죠. 측정 오차는 말 그대로 사용된 판정 도구나 기기가 부정확하거나 조금 전처럼 막 저울이 이렇게 0점을 잘 안 맞는다든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우발적인 실수 때문에 나타나는 오차를 이제 측정 오차라고 보통 얘기를 한답니다. 네, 그냥 그래서 여기는 의미 정도만 알고 가시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요것도 그냥 의미 정도 알고 가야 되니까 요 기준치, 판정의 기준치에서 참고치 분포, 참고치 경계, 한계치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자, 참고치는 말이 어렵지만 뭐냐? 그 대상들을 잰 값, 측정치예요. 그 대상들을 잰 측정치. 근데 보통은 건강한 일반 사람들. 예. 그래서 표준이 될 만한 건강한 그 집단의 표본으로부터 얻은 측정치. 그래서 참고치라는 의미는 사실은 건강한 일반 대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의 측정치를 우리가 보통 참고해야지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측정치를 참고치로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일반 사람들의 어떤 젠값, 요거를 이제 참고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참고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숫자가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쭉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치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 예를 들면 똑같이 이제 5세 아이들, 건강한 5세 아이들을 한 이제 한 학급, 한 학급은 너무 적구나. 뭐 한 학년? 네. 아주 굉장히 많은 수의 어떤 이제 동일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신장을 쟀어요. 키를 쟀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이제 측정을 했는데 건강한 아이들을 쭉 측정을 해갖고 나오면 뭐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고 뭐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측정치가 있는데 요 이제 분포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분포를 이거를 이렇게 놓으니까 좀 그렇다. 숫자적으로 요 수치에서 요 수치까지 이제 요 똑같은 연령 아이들의 건강한 아이들의 키를 쟀더니 요 숫자에서 요 숫자까지 이제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1m 20에서 뭐 1m 40까지 나왔다. 그런데 요 전체를 만약에 숫자를 앞에서부터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이거를 이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 내 대상자 요 하나의 수치가 이거 전체로 100이라고 봤을 때는 앞에서 한 몇 번째 정도 해당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백분위수예요. 그래서 뭐 5분위수. 그러면 만약에 전체를 측정한 거를 그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고 이거를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내가 해당되는 수치가 앞에서부터 몇 번째인가를 보는 게 이제 백분위수인데 5분이다.
그러면 전체를 100%라고 놨을 때 내 수치가 앞에서 한 5번째 정도 해당되는 숫자의 키를 갖는 거죠. 또는 뭐 95분이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쭉 순서대로 봤을 때 나는 95번째 정도로 큰 숫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백분위 값으로 나타낼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분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5, 95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분위, 95분위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기준을 2개 정도를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제시를 했을 때 요것을 우리가 참고치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장 곡선을 보면요. 실제 아이들은 5에서 95까지는 정상 범위라고 봐요. 큰 문제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유전적이나 또는 뭐 조금 덜 먹어서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5나 95 정도 사이면 큰 문제 없다라고 우리가 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5나 95라는 어떤 수치를 제시를 하잖아요. 그죠? 경계가 될 수 있는 수치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참고치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컷오프 포인트 한계치는요. 우리가 이제 생화검사에서 이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우리가 혈중에 있는 뭐 비타민 C를 농도를 검사했더니 숫자가 얼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정해놨어요. 요 숫자가 얼마 미만이면 너는 비타민C 결핍이야 라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결핍 상태를 딱 우리가 판정하기 위해서 정한 그거를 한계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뒤에 47페이지, 뭐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생화 검사의 판정 기준표가 나와 있거든요. 47, 8, 9 이렇게 다 보시면 네, 영양소별로 47은 비타민 C가 나와 있고 비타민 B군이 48페이지, 뭐 엽산 이런 게 49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정상, 경계, 결핍 해서 숫자가 지금 제시되고 있죠. 몇 미만이면 결핍. 이런 식으로 딱 결핍, 뭐 한계 이거를 딱 구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그 기준을 우리가 컷오프 포인트 한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용어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